67세 혼자 된 남자의 눈물겨운 새 출발 아내의 마지막 부탁 8가지 눈물 대신 웃음으로 67세 남자의 목소리가 깊은 한숨과 함께 시작된다. 4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밥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식탁이란 게 참 커다랗기만 하더군요. 여보, 오늘은 뭐 먹고 싶어? 간단하게 국수라도 끓일까? 강선태는 습관처럼 식탁 건너편을 보며 물었다. 그리고 멈칫했다. 텅 빈 의자가, 아내 수진이 앉던 그 자리가 여전히 그의 시선을 붙들었다. 42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사라진 지 어느덧 석 달 시간이 흐른 것 같기도 멈춘 것 같기도 했다. 아 맞다, 혼자였지. 그는 혼잣말을 삼키며 냉장고를 열었다. 딸 미소가 어제 갖다 준 반찬들이 고이 놓여 있었다. 김치전, 가지볶음, 연근조림 정성스럽게 담긴 그릇들을 보니 딸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닫았다. 먹을 수가 없었다. 아니,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핸드폰 진동이 식탁을 울렸다. 내 딸 미소라는 글씨가 반갑게도 무겁게도 느껴졌다. 아빠, 밥은 드셨어요? 통화 중이시네요. 문자 남길게요. 꼭 챙겨 드세요. 선태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해야 하나, 진실을 말해야 하나. 딸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의 무기력함이 한심하게만 느껴졌다. 곧이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아빠,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밥 드셨죠? 먹었지. 방금 먹었다. 거짓말 같아. 냉장고 확인할 거예요. 제가 내일 가서 다 확인할 테니까. 아니야, 먹었어. 진짜로. 가지볶음에 김치전에 다 먹었다. 딸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들려왔다.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발 잘 드시고 잘 사시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빠가 슬퍼하시는 모습 보면 엄마가 제일 슬퍼하실 거예요.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잘 살고 있다. 전화를 끊고 선태는 식탁에 팔꿈치를 대고 턱을 괴었다. 등나무 식탁은 30년째 함께한 것이었다.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수진이 닦아낸 자국, 아이가 그린 낙서들, 모든 것이 그를 과거로 끌어당겼다. 아내 정수진의 마지막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병실의 하얀 천장, 뚝뚝 떨어지는 링거액 소리,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은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다. 몸무게는 40kg도 채 되지 않았다. 암세포가 그녀의 생기를 하나둘씩 잠식해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유독 또렷하고 맑았다. 여보, 응. 말해. 다 듣고 있을게. 선태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뼈만 남은 차가워져가는 그 손을 자신의 체온으로 데워주고 싶었다. 제발 외롭게 늙지 마세요. 우리 미소야 걱정 없이 잘 크기도 했고 이제 당신만 잘 먹고 잘 사시면 돼요. 무슨 소리야. 너 없이 어떻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해들어요. 끝까지 들어요. 제발. 수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제 사진도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평생 과거에 갇혀 살 거예요. 그건 제가 바라는 이별이 아니에요. 수진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널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웃었던 때, 행복했던 때로요. 제발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내 반평생인데. 약속해요. 약속하지 않으면 전 눈 못 감아요. 이대로라면 차마 갈 수가 없어요. 선태는 목이 메어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수지는 조용히 그러나 결코 후회 없이 그를 떠난 것처럼 숨을 거뒀다. 그날 이후 선태는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다. 무덤에도 가지 않았다. 집안의 사진도 모두 정리해 상자에 넣어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나. 집 앞 모든 것이 수진을 떠올리게 했다. 부엌에서 수진이 쓰던 냄비, 거실에서 함께 누워 낮잠 자던 소파, 침대에서 그녀의 머리 향기가 스민 베개까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말이 돼? 나 혼자서? 선태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선태는 침대 밑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플라스틱 봉지가 스치듯 밀리는 소리였다. 처음엔 귀청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는 일어나 침대 밑을 더듬었다. 손에 닿은 것은 먼지가 조금 쌓인 봉투 하나였다. 겉면에 수진의 정겨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들 꼭 다 하고 나서 열어주세요. 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그와 비슷한 필체로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선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많이 외롭고 힘들겠죠. 정말 미안해요. 내가 먼저 떠나서 하지만 저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을 감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요. 당신이 평생 함께 살아오느라 혹은 나 때문에 못 해본 것들의 목록이에요. 제발 이것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삶의 맛을 찾아주세요. 그게 저를 웃음으로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아내. 수진이 두 번째 종이에는 수진이의 버킷 리스트가 적혀 있다. 1. 혼자 여행 가기 강릉.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그곳 바다 소리를 들으며 나를 떠올려줘요. 2. 처음 해보는 스포츠 도전하기. 당신이 늘 하고 싶다며 미뤄왔던 수영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3. 낯선 사람과 친구 되기. 동네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세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랍니다. 4. 새로운 취미 배우기. 그림은 어때요? 말로 못할 감정을 색으로 표현해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6. 옛 친구 만나기. 30년 전 헤어진 그 친구들. 후회보다는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7. 새로운 음식 먹어보기. 당신은 평생 똑같은 것만 먹었잖아요. 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은 많답니다. 8. 나를 보내주기. 마지막으로 진짜로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제일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선태는 종이를 꽉 쥐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서는 하지만 수진의 글씨를, 그녀의 따뜻한 필체를 보고 있자니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선태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종이에서 수진의 희미한 향기가 나는 듯했다. 알았어. 수진아, 해볼게. 당신이 이렇게까지 신경 썼는데 내가 안 해볼 수 없지. 당신을 위해서라도. 어르신, 강릉 가시는 거 맞으세요? 여기 좌석 있습니다. 영무원의 친절한 안내에. 선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걸어갔다. 67년 인생에서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늘 수진과 함께였거나 아니면 딸 미소와 함께였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어색하고 불안한 기분인지 몰랐다. KTX 좌석에 앉으니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당연한 일인데도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다. 여보, 창가 좋아하니까
여보가 안전하는 여기 앉을게 입 밖으로 나올 뻔한 말을 꾹 삼켰다. 옆자리는 그냥 빈자리일 뿐. 이제는 아무도 앉지 않을 것이었다. 기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빠르게 지나가고 금방이라도 시골 풍경이 펼쳐질 것만 같았다. 선태는 가방에서 수진의 목록을 꺼내 다시 읽었다. 1번 혼자 여행 가기 강릉.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그곳 바닷소리를 들으며 나를 떠올려줘요. 45년 전 그들은 22과 20의 나이에 결혼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다. 신혼여행비로 겨우 10만 원을 모았다.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이 강릉뿐이었다. 비스듬히 앉은 버스에서도 수지는 내내 창밖을 보며 신나서 소리쳤다. 여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제주도 갈까? 바다가 파랗다던데 제주도? 하와이도 가요. 푸른 바다에 하얀 모래사장. 야, 하와이는 무슨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럼 일본은? 일본은 좀 가깝잖아요. 꼭 가자. 여보 그래. 일본 가자. 꼭 가보자. 단둘이 하지만 결국 어디에도 가지 못했다. 아이 키우고 생활비 벌고 부모님 병수발하고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그들은 어느새 60대 중반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지는 떠났다. 바보같이 그때라도 데려가지. 선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했다. 역 광장에 서니 모든 게 낯설고 복잡했다. 45년 전에 강릉은 어디에도 없었다. 높은 빌딩과 번쩍이는 카페, 그리고 각지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가득했다. 호텔 예약하셨어요? 택시 기사가 다정하게 물었다. 아, 아니요. 그냥 경포대 해변 쪽으로만 가주세요. 거기서 알아서 찾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 오셨나 봐요. 택시는 바닷가를 향해 달렸다. 경포대 해변. 45년 전 그와 수진이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으며 마음껏 웃고 떠들었던 그 해변 모래사장에 내리자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얼굴을 강하게 스쳤다. 선태는 천천히 그러나 결연히 걸음을 내디뎠다. 파도 소리가 쿵쿵 울리는 그 익숙한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여보, 파도 소리 들려? 우와, 엄청 크다. 여기 정말 예쁘다. 조심해. 수지나 파도에 휩쓸리면. 어떻게 나는 수영 못하는데. 괜찮아요. 나 수영 잘한다고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거짓말. 넌 수영 못하잖아. 어릴 때 물에 빠져서 무서워했으면서. 그럼 당신이 구해주면 되죠. 우리 신랑님이. 당신만 있으면 나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수진의 명랑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만 같았다. 선태는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수진아, 난 정말 너 없인 그때였다. 아저씨, 위험해요. 뒤로 물러나세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선태가 고개를 들자 예고 없이 밀려온 커다란 파도가 그를 덮쳤다. 그는 그대로 모래바닥에 넘어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적셨다. 옷이 흠뻑 젖고 가방도 물에 잠겼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달려와 선태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아, 예, 괜찮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파도 보고 계셨죠? 여기 물살이 은근히 센데예요.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조심할게요. 남자는 웃으며 인사하고 떠났고 선태는 흠뻑 젖은 옷을 털었다. 가방도 물에 젖어 있었다. 황급히 열자 수진이 준 버킷리스트 종이가 물에 조금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다. 아, 안 돼. 선태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펴서 말리려 했다. 글씨가 조금 번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수진아. 내가 여기 왔어. 혼자 왔어. 내 말대로 하지만 너무 외롭다. 바람만이 그의 외로움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날 밤 선태는 경포대 근처 작은 민박집에 묵었다. 주인 할머니가 나이가 지긋하게 보였지만 정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힘드시겠네요. 네, 뭐 해보려고요. 아이고, 어르신이 혼자 여행이라니 용감도 하시네. 보통같이 오시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석 달 전에. 할머니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스쳤다. 아이고, 제가 괜히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작은 상에 저녁을 차려주었다. 간단한 반찬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저도 혼자예요. 남편이 10년 전에 먼저 갔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하루가 1년 같더라고요. 견딜만해지나요? 나중에 견디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거죠. 외로움에 처음엔 외로움이 적이었는데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그 친구가 있기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니까 선태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세월을 이겨낸 평화로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르신도 잘하실 거예요. 지금은 하늘가도 무너질 것 같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날 밤 선태는 민박집 고풍스러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바닷소리에 가려질 그곳에서 그는 마음껏 그리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가슴에 눌려있던 무거운 돌이 조금은 거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선태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경포대를 한 바퀴 돌았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하늘과 바다가 하나 되는 경계선을 보며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기차에 올라 다시 목록을 꺼냈다. 1번 완료. 볼펜으로 체크하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해냈다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성취감을 느꼈다. 2번째 도전이다. 어르신 처음 오셨죠?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 강사 김민준이라고 해요. 젊은 강사가 활기차게 인사했다. 선태는 수영장의 냄새와 습기 그리고 메아리 치는 소리에 약간의 긴장을 느꼈다. 내 평생 물을 무서워했어요. 어릴 때 빠질 뻔한 기억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우리 페이스대로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선태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수영장 풀 앞에 섰다. 물이 파도처럼 철썩거리는 것이 여전히 무서웠다. 가슴이 빨리 뛰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수영을 배우고 싶으셨어요? 나이 드셔서. 배우시는 분들은 흔치 않은데요. 민준이 호기심 가득 물었다. 아내가 해보라고 했어요. 평생 못 해본 걸 해보라고. 아, 부인께서 권유하셨군요.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죠. 내가 무서워하는 것도 하고 싶어하는 것도 다 알아줬으니까.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고 따뜻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럼 그 좋은 분을 위해서라도 오늘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 어때요? 첫 수업은 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부터 시작했다. 선태는 물가에서 계속 망설였다. 발만 살짝 담그고는 다시 빼기도 했다. 어르신, 제가 바로 옆에 있을게요. 절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겁이 많아졌나 봐요. 젊었을 때는 뭐든 덤벼들었는데. 천천히 하세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선태는 끝내 얼굴을 물에 담그지 못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다시 도전해봐요. 민준의 위로에도 선태는 무거운 좌절감에 사로잡혔다. 집에 돌아와 목록을 펼쳐보았다. 이번 처음 해보는 스포츠 도전하기 당신이 늘 하고 싶다며 미뤄왔던 수영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수진아, 나 못할 것 같아 너무 늙었어. 두려움을 이기긴 글렀어 하지만 며칠 뒤 선태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수영장을 찾았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반겼다. 어르신, 오실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발이 저절로 여기로 왔네. 이번에는 달랐다. 선태는 눈을 질끈 감고 수진의 미소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얼굴을 물에 담갔다. 3초, 5초, 10초 그는 해냈다.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박수를 쳤다. 선태는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크게 헐떡였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이그러지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했다. 내가 했어. 수진아, 봤어? 그날부터 선태는 거의 매일 수영장에 나갔다. 물에 뜨는 법을 배웠고 팔을 젓는 법을 배웠고 호흡법과 발차기를 배웠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25m를 혼자의 힘으로 헤엄쳐갈 수 있게 되었다. 어르신,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요? 뭐가 달라졌대요? 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좀 죽은 사람 같은 눈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눈에 빛이 나요.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선태는 민준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수진이 죽은 후 자신도 반쯤 죽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 씨, 고맙습니다. 뭐가요? 제가 한 거 없는데요.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다 어르신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집에 돌아온 선태는 목록에 당당하게 체크했다. 2번 완료.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3번 낯선 사람과 친구 되기 마이너스 동네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세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랍니다. 수진의 글씨가 그의 등을 떠밀었다.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선태는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열었다. 안에 있던 노인들 5~6명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다. 시선이 따가웠다. 새로 오신 분인가? 본 적 없는 얼굴인데 한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내 이 동네 산지는 20년 넘었는데 여긴 처음 와봅니다. 아이고, 어서 오게. 이름이 뭐요? 강선태입니다. 나는 박만식이라고 하네. 여기 앉게. 자리가 비었네. 만식은 자신 옆에 빈자리를 가리켰다. 선태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다. 화투 칠 줄 아나? 한 판 둘까? 아니요, 잘 못 칩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배우면 되지. 어렵지 않아. 우리가 가르쳐 주네. 하지만 화투를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족보도 복잡하고 패 읽는 법도 난해했다. 게다가 선태는 노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지 못했다. 다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의 가족 이야기, 동네 이야기로 대화가 오갔다. 근데 강씨, 왜 이제야 나왔나? 그동안 뭐 했나? 한 할머니가 호기심 가득 물었다.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내는 같이 안 나오나? 돌아가셨습니다. 3달 전에.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아이고, 내가 괜히 물어봤네. 미안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자 그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게 재미있지 않나? 다음에 또 올게요 밖으로 나오자 후련함과 동시에 실패감이 밀려왔다. 역시 나는 안 맞나 봐. 사람 사이에 끼는 게 하지만 다음 날 뜻밖에도 만식이 선태의 집 현관 앞에 나타났다. 강씨. 너? 박 선생님, 어떻게 여기를 어제 너무 일찍 가셔서. 아쉬웠네. 오늘 우리 몇 명이 점심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겠나? 내가 한턱 낼게. 저는 사양할게요. 괜히 폐만 끼칠 것 같아서. 에이, 무슨 소리, 다 같이 사는 동네 주민인데 같이 가요.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지기만 하잖나. 만식의 강권에 혹은 따뜻한 제안에 선태는 결국 따라 나섰다. 근처 음식점에 가보니 경로당 노인들 5명이 모여 있었다. 강씨 왔네. 어서 와요. 여기 앉아요. 그들은 선태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 손자가 명문대에 붙었다는 이야기, 누구네 딸이 이혼하고 집에 와 있다는 이야기, 동네 슈퍼가 문을 닫아 불편해졌다는 이야기. 강씨는 자식이 몇이요? 딸 하나 있습니다. 딸? 딸은 좋지. 아들보다 훨씬 낫지. 우리 집도 딸인데 정말 잘 챙겨준다 그래요? 그럼요. 아들은 결혼하면 아예 딴 사람이 돼. 딸은 그래도 부모 생각을 하고 자주 연락하고 챙겨주잖나. 선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딸 미소가 떠올랐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고 늘 걱정해 주는 딸. 맞아요. 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강씨도 외롭지 않겠네. 딸이 잘 챙겨주시겠구먼. 외롭죠. 많이요. 딸이 아무리 잘해줘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다는 게 선태의 솔직한 고백에 노인들이 조용해졌다. 맞아. 혼자 있으면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괴롭게 해. 그러니까 자주 나오게. 강씨, 우리랑 같이 있자. 외로움 나눌 수 있잖나. 선태는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졌다.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 외롭고 쓸쓸하고 누군가의 대화와 관심이 필요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겠습니다. 그날부터 선태는 매일 경로당에 나갔다. 처음엔 여전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 화투도 서툴렀지만 재미를 붙여 배웠고 노인들의 이름과 사연도 하나둘씩 알게 됐다. 어느 날 만식이 선태에게 말했다. 강씨,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요? 전별로 다른 것 같은데. 아니, 확실히 달라졌어. 처음 왔을 땐 좀 죽은 사람 같았네. 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눈에 빛이 나. 사람 사는 기운이 나. 선태는 웃음을 터뜨렸다. 민준도 같은 말을 했었다. 많이 달라졌나 보네. 당연하지.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 같이 있어야 제대로 살지. 집에 돌아온 선태는 목록을 펼쳐 체크했다. 3번 완료. 그림을 그려본 적이 전혀 없으세요? 스케치라도? 문화센터 강사 이하늘은 선태의 대답에 약간 놀란 기색을 보였다. 네, 한 번도요. 학교 미술 시간 빼고는 붓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갑자기 그림을 배우고 싶으세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내가 해보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 그렇군요. 하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선태에게 입이 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간단한 수채화 물감과 붓을 건넸다.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선을 그어도 좋고 색을 칠해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선태는 하얀 캔버스 앞에서 얼어붙었다. 뭘 그려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는 다른 수강생들이 자신만만하게 풍경을 그리거나 정물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다들 잘만 하는데 나만 못하네. 선태는 결국 파란색
물감을 찍어 캔버스에 아무렇게나 칠해보았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생각 없이 붓을 놀렸다. 좋아요.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늘이 격려했지만 선태의 그림은 형태도 의미도 없는 엉망이었다.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다. 저는 재능이 하나도 없나 봐요. 그림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능은 필요 없어요. 그림은 재능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니까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요? 내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리는 거예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외로움이든 그리움이든 그 감정을 색과 선으로 옮겨보는 거죠. 선태는 그 말에 가슴을 얻어맞은 듯했다. 감정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대체 뭘까? 저는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요. 그럼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그리운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기억이 뭔지 떠올려 보세요. 선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수진의 따뜻한 미소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국을 끓이던 그녀의 뒷모습이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평범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기억들. 눈을 뜨자 그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붓을 들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등 따뜻한 색들을 캔버스에 마구 칠하기 시작했다. 좋아요. 강선태 씨 계속 그렇게 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느끼는 대로. 선태는 정신없이 그러나 무아지경에 빠져 그렸다. 자신이 무엇을 그리는지도 모른 채 한 시간이 지나고 수업이 끝났다. 선태는 자신의 그림을 봤다. 형태도 없고 윤곽도 없고 그저 따뜻한 색감들이 뒤섞여 퍼져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림은 보는 이에게 안정감과 따뜻함을 주는 것 같았다. 이게 대체 뭐예요? 그림이라고 하기엔 너무 엉망이에요. 어르신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형태는 없지만 이 그림을 보면 따뜻함이 느껴져요. 누군가를 깊이 그리워하는 마음이요. 선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의 마음을 그림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맞아요. 정말 그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엔 그 사람을 그려보세요. 얼굴을 세부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기억, 그 사람이 주었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날 이후 선태는 매주 그림 수업을 기다리게 됐다. 그는 수진과 함께 걷던 가로수길을 그렸고 함께 나눠 먹었던 뜨거운 밥상을 그렸다. 그리고 함께 바라보던 화창한 봄날의 석양을 그렸다. 그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리는 동안만큼은 수진이 곁에 있는 것처럼 위로받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2달이 지나자 선태는 작은 그림 한 점을 완성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의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이거 집에 걸어도 될까요? 선태는 조심스럽게 하늘에게 물었다. 당연하죠. 어르신이 정성 들여 그리신 그림인데요. 안에 사진은 못 보기로 했거든요. 유언이 그래서. 근데 이 그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죠? 사진은 과거의 순간을 그대로 붙잡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림은 그 기억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과거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서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림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에요. 집에 돌아온 선태는 그 그림을 거실벽 한가운데에 걸었다. 수진아, 내가 우리를 그렸어. 서툴지만 이게 내가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야. 항상 따뜻했고 밝았지. 목록을 꺼내 펴서 4번 항목에 체크했다. 어르신, 오늘이 첫 봉사 날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복지관 담당자 정민아라고 해요. 밝은 목소리의 젊은 여성이 선태를 반겼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네, 제가 봉사라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오늘은 어르신들 점심 배식 도와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선태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다. 복지관에는 선태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줄을 서 계셨다. 어떤 분은 걸을 때 지팡이가 필요해 보였고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할아버지, 국 드릴게요. 조심해서 드세요. 선태는 국을 조심스럽게 떠서 건넸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무표정하게 받아가셨다.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60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식했다. 팔이 조금 아팠지만 뿌듯한 기분이었다. 수고하셨어요. 강선태 씨 정말 많이 도와주셨네요. 미나가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니에요. 제가 뭘 그냥 국 떠서 주는 거밖에 안 했는데 그 그냥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태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우면서도 흐뭇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느낌, 작게나마 도움이 됐다는 느낌이 그를 채우고 있었다. 다음 주, 선태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며 복지관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 있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반찬이 고등어 조림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고등어 조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고마워요. 작은 대화였지만 선태는 그 할머니의 미소에 하루가 온통 밝아지는 기분이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저기 실례지만. 네, 말씀하세요. 혹시 바둑 두실 줄 아세요? 나랑 한 판 둘 수 있나? 바둑이요? 젊었을 때 취미로 좀 뒀습니다만 실력은 별로 안 좋아요.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은 다 초보라서 재미가 없어요. 나랑 한 판 두세요. 선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이태수라는 분이었다. 한때는 아마추어 바둑대회에서 상도 탄 적이 있다고 했다. 제가 이기긴 글렀네요. 잘 가르쳐 주세요. 아니에요. 실력 봐가며 둡시다. 재미있게. 두 사람은 복지관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서 바둑을 뒀다. 이태수는 선태의 실력을 보더니 살짝 놀라워했다. 오, 강씨 실력이 꽤 괜찮은데요? 기본기가 탄탄하시네. 오랜만이에요. 20년 만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럼 자주 오세요. 나랑 두자고. 내가 기다릴게. 그날부터 선태는 복지관에서 배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태수와의 바둑 약속을 기다리게 됐다. 가족 이야기, 최 할아버지의 군대 이야기 등을 들으며 그는 그들의 살 속으로 스며들었다. 강씨,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미나가 어느 날 말했다. 그래요? 전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는데 네, 처음 오셨을 땐 많이 어두워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눈이 반짝이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여기 오면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나이 들어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어르신이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르신의 마음이 여기 필요한 거예요. 그 따뜻한 관심과 정이 말이에요. 선태는 미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집에 돌아와 목록을 펼쳐 5번 항목을 확인했다. 수진아, 이제야 알 것 같아. 도우면서 사는 게 받기만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였구나. 여보세요? 김철수 씨 맞으신가요? 선태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보며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그러나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나 강선태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태? 강선태? 그래, 나야. 세상에. 몇 년 만이야? 아니, 몇십 년 만이야? 30년은 됐지? 거의 그렇지. 시간 참 빠르게 지났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철수와 선태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군대까지 함께 갔다 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30년 전 사소한 오해와 고집이 맞부딪히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대로 연락을 끊었다. 선태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고집을 부려서 우리 우정을 너무 쉽게 내던져 버렸어. 그런데 왜 갑자기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수진이가 죽었어. 뭐? 수진이가? 어떻게? 석 달 전에 암으로 갔어.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했어. 철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다. 미안해. 선태야, 내가 그동안 너랑 연락이 안 되다 보니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괜찮아. 그런데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많아. 당연하지. 언제, 어디서 만날래? 내가 어디든 갈게. 이틀 후 선태는 30년 만에 철수를 만났다. 약속 장소는 그들이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옛날 술집 자리. 지금은 현대적인 카페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 자리라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야, 강선태. 여기야. 멀리서 손을 흔드는 철수를 보자 선태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철수야, 아이고. 우리 이 나이에 눈물은 무슨. 웃어. 오랜만에 보는 건데. 두 사람은 웃으며 강하게 악수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30년이라는 공백을 메우려는 듯 서로의 지난 날을 쏟아냈다. 너 결혼은 했어? 가족은? 응, 결혼했어. 아들 둘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부산에 있어서 자주 못 봐. 너는? 딸 하나지? 잘 있나? 응, 딸은 잘 있어. 자주 찾아오고 걱정도 많이 해주고. 근데 나는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했어. 선태는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42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 암 이후의 고된 투병 생활,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과 유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진이 남긴 버킷리스트와 그 목록 속에 옛 친구 만나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철수는 조용히 그러나 집중하며 듣다가 눈시울을 붉혔다.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수진이는 널 진짜 사랑했어. 응,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해줬던 사람이었어. 근데 왜 나를 찾았어? 목록에 적혀 있어서? 6번 옛 친구 만나기. 30년 전 헤어진 그 친구들. 후회보다는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선태는 목록을 꺼내 철수에게 보여줬다. 수진이가 내가 나랑 화해하길 바랐어. 내가 평생 후회하지 말라고. 철수는 목록을 읽으며 눈물을 훔쳤다.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죽음을 앞두고도 너의 앞날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다니. 그래서 더 미안해. 나는 수진이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42년을 행복하게 함께 산 것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야. 그건 돈으로 혹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야.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함께했다. 선태야, 우리 이제 자주 보자.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자. 약속해. 그래. 자주 만나자. 이제는 죽을 때까지 또 30년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꼭 잘 살아. 알았지? 그게 내가 수진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야. 열심히 해볼게. 약속할게. 헤어지며 철수는 선태를 꽉 껴안았다. 30년의 세월이 서로의 어깨에 고스란히 느껴지는 포옹이었다.
다시 만나서 정말 좋았어. 선태야 미안해. 30년 동안 연락 안 해서 나도 미안해. 철수야 이렇게 늦게까지 집에 돌아온. 선태는 목록을 펼쳐 6번 항목에 체크했다. 수진아, 내 덕분에 내가 친구를 되찾았어. 고마워 아빠.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딸 미소가 선태를 데리러 왔다. 무슨 날인데? 내가 왜? 비밀이에요. 그냥 아빠 따라오기만 하세요. 미소는 선태를 차에 태워 한적한 곳에 자리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여기는 왜? 여기 비싼 데 아니야? 7번 새로운 음식 먹어보기. 당신은 평생 똑같은 것만 먹었잖아요. 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은 많답니다. 미소가 장난기 가득 웃으며 말했다. 선태는 깜짝 놀랐다. 너 어떻게 그 목록을 안 거야? 엄마가 저한테도 편지를 남기셨어요. 아빠가 이 목록을 실행에 옮길 때 제가 옆에서 도와달라고. 수지는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던 것이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소야 울지 마세요. 아빠 엄마가 보시면 안 좋아하실 거예요. 웃어야죠. 웨이터가 정중하게 메뉴판을 건넸다. 아빠 평생 한식만 드셨죠? 김치 없인 밥 못 드시고. 그래 입맛이 까다로워서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좀 두려웠어. 오늘은 이탈리안 먹어보세요. 제가 맛있는 거 시킬게요. 믿고 따라오세요. 미소는 신나게 파스타와 리소토 그리고 안심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선태는 처음 접하는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호기심 가득 맛보았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의외로 맛있네. 이런 음식이 다 있었구나. 평생 모르고 살았어. 그렇죠? 세상엔 정말 다양한 맛이 있어요. 앞으로도 자주 드셔보세요. 미소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아빠는 별로 다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정말 걱정했어요. 아빠도 엄마를 따라갈까봐.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회복하셨고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미소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무 많이 걱정하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이제 아빠가 제대로 사시는 것만 보면 그걸로 좋게요. 엄마가 준 버킷리스트 덕분에 아빠도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는 강하신 분이야. 꼭 다시 행복해지실 거야 라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미소가 물었다. 아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8번. 내 나를 보내주기. 선태는 걸음을 멈췄다. 가장 쉽게 쓰여진 글이었지만 가장 무거운 항목이었다.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천천히 하세요. 엄마도 편지에 그렇게 쓰셨어요. 마지막 항목은 가장 어려울 거야. 하지만 꼭 해내줄 거라고 믿어.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라고. 집에 돌아온 선태는 목록을 펼쳐 7번 항목에 체크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8번 나를 보내주기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진짜로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제일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수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거의 다 왔어.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버킷리스트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선태는 버스를 타고 공원묘지로 향했다. 수진의 무덤이 있는 곳. 석 달 동안, 아니 버킷리스트를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 가지 않으려 애썼던 곰묘지 입구에서 선태는 한참을 망설였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수진이 제일 좋아하던 봄에 피는 노란 프리지아였다. 이제 들어가도 될까? 그는 천천히 그러나 결연한 걸음으로 묘지 안으로 들어섰다. 수진의 묘 앞에 섰다. 사진은 없었다. 수진의 유언대로 이름과 생몰연도만 새겨진 작고 단정한 비석이었다. 수진아, 나왔어. 많이 늦었지? 선태는 꽃다발을 비석 앞에 놓고 무릎을
꿇어 조용히 인사했다. 미안해. 내가 하라고 한 거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강릉도 가고 수영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그림도 그렸어. 철수도 만났어. 30년 만인데 걔가 내 이야기 듣고 울더라. 너한테 미안하다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마치 수진이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나 많이 변했어.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알던 그 우울한 늙은이가 아니라 조금은 살아있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아. 선태는 가방에서 낡고해진 버킷리스트 종이를 꺼냈다. 이제는 구겨지고 물도 조금 묻어 그대로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거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빈 식탁 앞에서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 목록 덕분에 나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눈물이 흘렀다. 수진아,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왜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기억하라고 했는지. 눈물로 기억하면 나는 항상 과거의 그 슬픈 순간에 갇히게 되잖아. 하지만 웃음으로 우리의 행복했던 기억으로 기억하면 나는 계속 살아갈 수 있어. 너도 나도 함께 말이야.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그래서 나 이제 널 보내줄게. 진짜로. 하지만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웃는 너를, 행복한 우리를 담아둘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평생 함께하는 거잖아. 맞지? 선태는 일어나 비석에 손을 살짝 얹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따뜻했다. 고마워. 수진아, 42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줘서, 그리고 죽어서도 이렇게 날 다시 살려줘서. 돌아서는 순간 선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슬픔이 아닌 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선태는 목록의 마지막 줄에 최종적으로 체크했다. 8번 완료. 그리고 그는 새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만의 필체로 적기 시작했다. 강선태의 버킷리스트 1. 수영 50m 완주하기 2. 그림 전시회 한번 가보기 3. 복지관 봉사활동 100시간 채우기 4. 철수와 함께 부산 여행 가기 5. 미소이 결혼식에서 당당하고 웃는 아버지로 걷기 6.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꼭 크게 웃기 7. 새로운 사람과의 사랑은 글쎄, 하지만 새로운 취미 하나 더 배워보기 8. 행복하게 살다가 조용히 그리고 편안하게 가기. 선태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화사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수진아, 나 이제 진짜로 살아볼게. 내가 바랐던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 만날 그날까지. 후회 없이. 핸드폰이 울렸다. 경로당 만식의 전화였다. 강씨, 오늘 화투 한 판 안 할 거야? 빨리 와. 네, 갑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선태는 활기차게 대답하고 문을 나섰다. 더 이상은 슬프지 않았다. 이제 그는 진짜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강선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강선태 어르신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67세의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졌지만 아내가 남긴 8가지 버킷 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며 삶의 의미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수진은 죽음을 앞두고도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기억하라고, 과거에 갇히지 말라고, 계속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선태는 힘들고 외롭고 좌절할 때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께,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계신 분들께, 혹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웃어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